달빛 아래 사연 한수 채널 구독자 여러분,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행복하고 즐거운 시간 되시길 바라며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서울역 인근 쪽방촌에 살고 있는 정불래 할머니는 국가유공자입니다. 남편은 국가 임무 수행 중 돌아오지 못했고 남은 삶은 작은 연금과 3평 남짓한 낡은 집, 가리고 조용한 인내뿐이었죠. 매달 25일이 되면 통장에 연금이 들어왔어요. 그 돈으로 전기세를 내고 수도세를 내고 약값을 내고 나면 남는 건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정불래는 단 한 번도 불평하지 않았어요. 남편이 지키려 했던 나라에서 받는 돈이니까요. 그 돈으로 근근히 살아가는 것만으로도 감사하다고 스스로를 다독이며 살아왔습니다. 정불래의 가슴에는 언제나 국가유공자 배지가 달려 있었어요. 남편의 희생을 기억하는 작은 증표였죠. 시장에 갈 때도 병원에 갈 때도 정불래는 그 배지를 떼지 않았습니다. 자랑스러워서가 아니라 남편을 잊지 않기 위해서였어요. 배지를 만질 때마다 남편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박도철은 그런 정불래만 골라 찾아왔어요. 국가유공자는 신고를 꺼리고 소란을 싫어하고 끝까지 참는다는 걸 알기 때문이죠. 박도철에게 국가유공자는 가장 만만한 먹잇감이었습니다. 권력도 없고 돈도 많지 않지만 매달 정확히 들어오는 연금이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충분했어요. 게다가 나이든 여성들은 저항도 약하고 주변에 도와줄 사람도 드물었으니까요. 박도철은 이 동네에서 10여 년을 바퀴벌레처럼 버텨온 조폭이었습니다. 경찰도 공무원도 박도철 앞에서는 고개를 숙였죠. 하루는 박도철이 일부러 사람들이 많은 시장에서 정불래를 불러 세웠습니다. 정불래가 시장 채소가게에서 배추를 고르고 있을 때였어요. 오늘 저녁은 된장찌개를 끓이려고 했죠. 손녀 서연이가 좋아하는 메뉴였습니다. 배추 한 포기를 집어드는 순간 등 뒤에서 묵직한 손길이 어깨를 툭 쳤어요. 정불래는 놀라 뒤를 돌아봤습니다. 박도철이었어요. 박도철은 정불래의 가슴에 달린 국가유공자 배지를 손가락으로 툭툭 치며 말했습니다. 국가가 챙겨준다며? 그럼 우리도 좀 챙겨야지. 정불래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주변 사람들이 하나둘 쳐다보기 시작했습니다. 상인들도 손님들도 모두 시선을 돌렸죠. 박도철은 그걸 즐기듯 더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할머니, 이번 달 연금 나왔죠? 우리도 먹고 살아야 하잖아요. 세상이 각박해서 말이에요. 박도철의 목소리는 웃음기로 가득했지만 눈빛만큼은 차가웠어요. 정불래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입술이 파르르 떨렸죠. 박도철은 비웃으며 정불래의 손목을 세게 움켜쥐었어요. 정불래는 작게 신음했지만 소리를 내지 않으려 애썼습니다. 박도철의 소나기에서 벗어나려 했지만 힘이 부족했죠. 손목뼈가 으스러질 것처럼 아팠어요. 박도철은 정불래를 시장 한쪽 구석으로 끌고 갔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닿지 않는 곳이었어요. 좁은 골목 입구였죠. 박도철은 정불래를 벽에 밀착시켰습니다. 오늘은 얼마 가져왔어요? 정불래는 떨리는 손으로 지갑을 열었어요. 안에는 10,000원짜리 5장이 전부였습니다. 오늘 장보고 남은 돈이었죠. 박도철은 그걸 낚아채듯 가져갔습니다. 이게 다예요? 할머니, 성의가 없는데요? 국가에서 받는 돈이 이것밖에 안 돼요? 정불래는 애원하듯 말했습니다. 다음에 더 드릴게요. 제발. 박도철은 혀를 차며 정불래의 손목을 더 세게 비틀었어요. 정불래는 참지 못하고 작은 비명을 냈습니다.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렸죠. 박도철은 그제야 만족한 듯 손을 놨습니다. 정불래의 손목에는 빨간 자국이 선명하게 남았어요.
피멍이 들기 시작하고 있었죠. 다음 주에 또 올게요. 그때는 좀 더 준비해 두세요. 알았죠? 박도철은 돈을 주머니에 쑤셔 넣고 휘파람을 불며 사라졌습니다. 정블레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한참을 울었어요. 시장 사람들은 아무도 다가오지 않았습니다. 그날도 돈은 뜯겼고 모욕은 남았어요. 정블레는 시장을 나와 집으로 돌아가는 길 내내 손목을 문질렀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고개를 돌렸어요. 누구도 나서지 않았죠. 이게 이 동네의 현실이었습니다. 국가유공자라는 배지는 존경의 상징이 아니라 약자를 표시하는 꼬리표가 되어버린 지 오래였으니까요. 정블레는 집에 돌아와 손목의 멍을 찬물에 식혔습니다. 얼음 주머니를 만들어 손목에 대고 있었어요. 손녀 윤서연에게 들키면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서연이는 지금 휴가를 나와 있었죠. 며칠 뒤면 부대로 돌아가야 했어요. 정블레는 서연이가 걱정할까봐 아무것도 말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서연이는 정블레의 자랑이었으니까요. 707 특임단 소속의 여군이었죠. 정블레는 손목을 긴 소매로 가리고 거울 앞에서 미소를 연습했습니다. 휴가를 나온 윤서연은 할머니 손목에서 선명한 빨간 피멍을 발견했습니다. 그날 아침이었어요. 정블레가 아침 식사를 준비하면서 냄비를 들다가 손목이 드러났죠. 긴 소매로 가리고 있었지만 팔을 뻗는 순간 소매가 올라갔습니다. 윤서연의 시선이 그쪽으로 향했어요. 할머니, 손목이 왜 그래요? 윤서연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눈빛만큼은 날카로웠습니다. 정블레는 화들짝 놀라며 소매를 내렸어요. 아, 이거 어제 문에 부딪혀서 그래. 아무것도 아니야. 정블레는 웃어 보이려 했지만 그 웃음은 너무 어색했습니다. 윤서연은 할머니의 손을 잡았어요. 정블레가 피하려 했지만 윤서연의 손길은 부드러우면서도 단호했죠. 윤서연은 할머니의 손목을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넘어져서 생긴 멍이 아니었어요. 의도적으로 조른 흔적이었습니다. 손가락 자국이 선명하게 남아 있었죠. 5개의 손가락이 만든 타원형 멍이었습니다. 군인이라면 바로 알 수 있는 상흔이었어요. 누군가 할머니의 손목을 강하게 움켜쥐었다는 증거였죠. 게다가 멍의 색깔로 봐서는 하루 이틀 된 게 아니었습니다. 할머니, 누가 그랬어요? 윤서연의 목소리는 낮아졌습니다. 정블레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야, 정말 넘어져서 그런 거야. 서연아, 걱정하지 마. 정블레는 아무 일 아니라며 웃어 보였지만 손을 숨기는 속도가 너무 빨랐어요. 윤서연은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대신 할머니의 눈을 가만히 들여다봤죠. 정블레의 눈에는 두려움이 가득했어요. 무언가를 숨기고 있다는 게 분명했습니다. 윤서연은 그날 외출을 취소했습니다. 원래는 부대 동료들을 만나기로 했었어요. 오랜만에 만나는 자리였죠. 하지만 윤서연은 약속을 미뤘습니다. 할머니 곁을 떠날 수가 없었어요. 뭔가 잘못되고 있다는 직감이 들었습니다. 윤서연은 예정보다 훨씬 일찍 집으로 돌아왔어요. 오후 5시쯤이었습니다. 평소라면 할머니가 저녁 준비를 하고 있을 시간이었죠. 하지만 집안에서는 낯선 소리가 들렸습니다. 남자들의 웃음소리였어요. 윤서연은 문 앞에서 멈춰섰습니다. 열쇠를 꺼내지 않았어요. 대신 문에 귀를 가까이 댔죠. 안에서 들리는 대화를 듣기 위해서였습니다. 707 특임단에서 배운 습관이었어요. 상황 파악이 먼저였죠. 할머니, 이번 달 연금은 벌써 다 썼어요? 그럴 리가 없는데. 낯선 남자의 목소리였습니다.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그 안에 담긴 협박은 명확했어요. 저번에 다 드렸잖아요. 이제 정말 없어요. 할머니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윤서연의 주먹이 저절로 쥐어졌어요. 없긴 뭐가 없어요. 집도 있고 손녀도 있고 여군이라며 월급 꽤 받겠네. 다른 남자의 목소리였습니다. 좀 더 거칠고 비웃는 투였죠. 손녀는 건드리지 말아주세요. 제발이요. 정불래의 목소리는 애원에 가까웠어요. 윤서연은 이를 악물었습니다. 건드리긴 우리가 나쁜 사람들인 줄 아세요? 그냥 받을 거 받으면 되는 거예요. 첫 번째 남자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리고 들려온 말 한마디가 윤서연의 신경을 긁었어요. 국가유공자라더니 생각보다 더 쥐어짤 게 많네. 집도 팔 수 있고 손녀한테도 손 벌릴 수 있고. 윤서연의 호흡이 거칠어졌습니다. 하지만 문을 열지는 않았어요. 아직은 때가 아니었죠. 707 특임단은 감정으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철저한 계획과 정확한 타이밍으로 움직이죠. 윤서연은 조용히 몇 걸음 뒤로 물러났습니다. 복도 구석에서 상황을 지켜봤어요. 얼마 후 문이 열리고 남자 셋이 나왔습니다. 40대 초반으로 보이는 남자가 앞장섰어요. 뒤로는 30대 후반쯤 되어 보이는 남자 둘이 따라 나왔죠. 그들은 웃으며 복도를 걸어갔습니다. 다음 주에 또 올게요, 할머니. 그때는 좀 더 준비해 두세요. 앞장선 남자가 돌아서며 말했습니다. 문 안에서는 정불래의 작은 신음소리가 들렸어요. 윤서연은 남자들이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그들의 얼굴을 기억했어요. 키, 체격, 걸음걸이, 목소리까지 모든 걸 머릿속에 각인시켰죠. 707 특임 단원에게 필요한 건 기억력이었습니다. 남자들이 사라지자 윤서연은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정불래는 거실 소파에 앉아 울고 있었어요. 서랍은 열려 있었고 안은 텅 비어 있었죠. 윤서연은 할머니 옆에 앉았습니다. 할머니. 윤서연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습니다. 정불래는 놀라 고개를 들었어요. 서연아, 언제 왔니? 방금요. 할머니, 저 사람들 누구예요? 정불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동네 사람들이야. 윤서연은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대신 할머니를 꼭 안아줬어요. 정불래는 윤서연의 품에서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이틀 뒤 윤서연은 일부러 외출했습니다. 할머니에게 부대 선배를 만나러 간다고 말했어요. 정불래는 안심한 듯 고개를 끄덕였죠. 하지만 윤서연은 집을 나서자마자 근처 카페로 들어갔습니다. 창가 자리에 앉아 집이 보이는 곳을 지켰어요. 오후 3시가 조금 넘었을 때 그 남자들이 나타났습니다. 이틀 전 봤던 그 3명이었어요. 앞장선 남자가 초인종을 눌렀죠. 윤서연은 자리에서 일어나 조용히 집으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문을 열지는 않았어요. 계단 중간쯤에서 멈춰섰죠.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할머니의 떨리는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저번에 다 드렸잖아요. 이제 정말 없어요. 할머니, 거짓말하면 안 되죠. 이번 달 연금 들어왔잖아요. 남자의 목소리는 여유로웠습니다. 윤서연은 한 계단씩 조용히 올라갔어요. 집 안에는 박도철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박도철이 앞장서고 그의 부하들이 양옆을 지키고 있었어요. 정불래는 소파에 앉아 있었죠. 손은 무릎 위에서 떨리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우리도 먹고 살아야 하잖아요. 착하게 주시면 좋겠는데. 박도철은 웃으며 말했습니다. 정불래는 떨리는 손으로 서랍을 열었어요. 안에는 비상금 봉투가 있었습니다. 얇은 황색 봉투였죠. 정불래는 그걸 꺼내 박도철에게 내밀었습니다. 이게 다예요. 정말 이게 전부예요. 봉투 안에는 10만 원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 돈은 정불래의 병원비였어요.
다음 달 정형외과 진료비로 쓰려고 아껴둔 돈이었죠. 무릎 수술 후 정기 검진을 받아야 했습니다. 그 돈이 마지막 안전망이었어요. 박도철은 봉투를 받아들고 돈을 세었습니다. 한 장 한 장 천천히 세면서 혀를 찼어요. 10만 원? 할머니, 국가에서 받는 돈이 이것밖에 안 돼요? 거짓말 같은데. 정말이에요. 집세도 내야 하고 생활비도 써야 하고 정말 이게 다예요. 정불례는 애원했습니다. 박도철은 부하 하나에게 눈짓했어요. 부하는 집안을 둘러보기 시작했죠. 서랍을 뒤지고 장롱을 열어봤습니다. 여기 뭐 없나? 없어요. 정말 없다니까요. 또 다른 부하가 TV 옆 찬장을 열었습니다. 안에는 낡은 통장 몇 개가 있었어요. 부하는 그걸 꺼내 박도철에게 건넸죠. 이거 뭐예요? 그건 손녀 학자금 통장이에요. 건드리지 말아주세요. 정불례는 벌떡 일어났습니다. 하지만 박도철은 이미 통장을 펼쳐보고 있었어요. 잔액이 50만 원? 할머니, 여기 돈 있네요? 그건 안 돼요. 그건 서연이 거예요. 정불례는 박도철의 손에서 통장을 빼앗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박도철은 한 손으로 정불례를 밀쳤어요. 정불례는 비틀거리며 소파에 넘어졌죠. 할머니, 손녀한테 물어보면 되잖아요. 여군이면 월급 받죠? 박도철은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정불례는 애원하듯 말했어요. 손녀는 군인이에요. 제발 그의 이야기는 하지 말아줘요. 그 애는 나라를 지키는 사람이에요. 정불례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렸어요. 박도철은 그 말에 크게 웃었죠. 여군? 아, 더 웃기네. 여자가 군인이라고? 총 들고 훈련이나 받겠지. 뭐 할 수 있겠어요. 부하들도 웃었습니다. 정불례는 고개를 떨구었어요. 제발이요. 제발 그 애한테는 손대지 말아줘요. 제가 드릴게요. 다 드릴게요. 정불례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박도철 앞에 무릎을 꿇고 애원했죠. 박도철은 정불례의 머리를 내려다보며 말했습니다. 그럼 다음 주까지 50만 원 준비하세요. 그럼 손녀한테는 안 갈게요. 50만 원이요? 그렇게 큰 돈을 어떻게? 그건 할머니가 알아서 하셔야죠. 집도 있고 뭐 팔 것도 있잖아요. 박도철은 통장을 던졌습니다. 통장은 바닥에 떨어졌어요. 정불례는 그걸 주우며 흐느꼈죠. 문 밖에서 모든 걸 들은 윤서연은 숨을 고르고 있었습니다. 주먹이 하얗게 질릴 만큼 세게 쥐어져 있었어요.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었죠. 하지만 윤서연은 참았습니다. 아직 때가 아니었어요. 박도철 무리가 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윤서연은 계단 아래로 내려가 숨었어요. 남자들은 웃으며 계단을 내려갔죠. 다음 주엔 더 많이 받아야겠어. 여군 손녀가 있다며? 그러게. 여군이면 월급도 쏠쏠하겠지. 남자들의 대화가 멀어졌습니다. 윤서연은 그들이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기다렸어요. 윤서연은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정불례는 바닥에 주저앉아 통장을 꼭 쥐고 울고 있었어요. 윤서연은 할머니 옆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할머니. 정불례는 놀라 고개를 들었어요. 얼굴은 눈물로 범벅이었죠. 서연아, 언제 온 거니? 다 들었어요, 할머니. 윤서연의 목소리는 차분했습니다. 정불례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야, 아무것도 아니야. 서연아, 너는 신경 쓰지 마. 할머니, 왜 말씀 안 하셨어요? 윤서연은 할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정불례는 눈물을 닦으며 말했어요. 너까지 표적이 될까봐 내가 맞는 게 낫다고 생각했어. 너는 나라를 지키는 사람인데 이런 일에 휘말리면 안 되잖아. 그 순간 윤서연의 머릿속에서
가족과 작전이 분리되었습니다. 이제 이건 개인적인 일이 아니었어요. 작전이었죠. 윤서연은 다음 날 아침 일찍 경찰서로 향했습니다. 할머니가 잠든 새벽 6시였어요. 관할 파출소가 아닌 본서로 갔죠. 좀 더 확실한 조치를 원했습니다. 윤서연은 민원실에 앉아 상황을 설명했어요. 할머니께서 조직폭력배에게 지속적으로 협박과 금품 갈취를 당하고 계십니다. 국가유공자를 대상으로 한 범죄예요. 담당 형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조서를 받았습니다. 증거 사진도 보여줬어요. 할머니 손목에 멍 비어있는 서랍, 통장 사진까지. 윤서연은 박도철 일당의 인상착의도 상세히 설명했죠. 박도철이라는 자입니다. 40대 초반, 키는 175cm 정도, 왼쪽 팔에 용 문신이 있어요. 형사는 메모하면서 말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조사해 보겠습니다. 하지만 형사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없었어요. 윤서연은 그걸 느꼈죠. 사흘이 지났습니다. 경찰서에서는 아무런 연락이 없었어요. 윤서연이 직접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고한 거는 어떻게 됐나요? 아, 그건요. 조사 중입니다. 박도철이라는 사람을 찾고 있는데 아직 특정하지 못했습니다. 제가 인상착의까지 다 알려드렸는데요. 네, 그런데 동네에 그런 사람이 여럿이라서요. 좀 더 시간이 필요합니다. 윤서연은 전화를 끊으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사건은 흐지부지되고 있었어요. 박도철은 이미 손을 써뒀던 겁니다. 이 동네에서 10여 년을 버텨온 조폭이었죠. 경찰 중에도 박도철에게 돈을 받는 사람이 있을 거라고 윤서연은 짐작했습니다. 그날 오후 박도철은 더 노골적으로 접근했습니다. 윤서연이 집 앞 슈퍼마켓에서 장을 보고 나오는 길이었어요. 박도철 무리 셋이 길을 막아섰죠. 여군님. 오랜만이네요. 박도철은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윤서연은 표정을 바꾸지 않았어요. 비켜주세요. 비키긴 우리 할머니한테 인사 좀 하고 가야죠. 손녀분이시죠? 박도철은 윤서연의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윤서연은 그 손을 가볍게 쳐냈어요. 박도철은 손을 털며 웃었죠. 여군이 무서우면 조폭하겠냐? 우리도 먹고 살아야 하는데. 부하 하나가 앞으로 나섰습니다. 언니 할머니가 우리한테 빚이 있어요. 알죠? 빚이요? 할머니는 당신들한테 빚진 게 없어요. 윤서연의 목소리는 차갑게 가라앉았습니다. 박도철은 허리를 숙여 윤서연과 눈높이를 맞췄어요. 빚이 없다고요? 우리가 할머니한테 얼마나 잘해줬는데 그 보답을 받는 거죠. 지금 당장 할머니한테서 손 떼세요. 안 그러면 법적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윤서연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박도철은 박장대소했어요. 법적 조치? 하하. 경찰서 갔다 왔죠? 어땠어요? 잘 처리됐나요? 박도철은 윤서연이 신고한 걸 알고 있었습니다. 경찰서 안에 내통자가 있었던 거죠. 윤서연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총 없으면 여자잖아. 여군이 뭘 할 수 있는데? 부하 하나가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윤서연은 아무 대꾸도 하지 않았어요. 그저 그들을 바라봤죠. 박도철은 윤서연의 침묵을 두려움으로 착각했습니다. 다음 주까지 50만 원. 할머니한테 전해요. 안 그러면 박도철은 말을 흐렸습니다. 윤서연은 여전히 말이 없었어요. 그날 저녁 박도철 무리는 아예 집 앞까지 찾아왔습니다. 초인종을 누르지는 않았어요. 대신 문 앞에서 큰 소리로 떠들었죠. 할머니, 집에 계시죠? 우리 다음 주에 또 올게요. 정불래는 집안에서 떨고 있었습니다. 윤서연은 할머니를 안방으로 데려가 문을 닫았어요. 그리고 현관문 쪽으로 걸어갔죠.
윤서연이 문을 열자 박도철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여군님. 할머니 잘 계시죠? 지금 당장 가세요. 가긴 어디로 가요? 우리 할 이야기가 많은데. 박도철 무리는 일부러 윤서연 앞에서 정불례를 찾았습니다. 윤서연이 나타나자 박도철은 손가락으로 윤서연을 가리키며 부하들에게 말했어요. 봐봐, 여군이 뭐 할 수 있나? 그냥 서 있기만 하잖아. 부하들이 웃었습니다. 박도철은 한 발 더 다가섰어요. 오늘은 봐준다. 다음 주엔 돈 더 준비해. 50만 원 알았지? 박도철은 윤서연의 어깨를 손가락으로 툭툭 쳤습니다. 윤서연은 움직이지 않았어요. 그저 박도철을 똑바로 쳐다봤죠. 박도철은 그 시선이 불편했지만 애써 무시했습니다. 여군이면 뭐하나. 총 없으면 우리보다 약하지. 박도철은 비웃으며 돌아섰습니다. 부하들도 따라 내려갔어요. 복도에 그들의 웃음소리가 울렸죠. 윤서연은 문을 닫고 안방으로 갔습니다. 정불례는 침대 모서리에 앉아 울고 있었어요. 서연아, 미안해. 할머니 때문에 내가. 할머니, 괜찮아요. 윤서연은 할머니 옆에 앉았습니다. 정불례는 윤서연의 손을 꼭 잡았어요. 저 사람들 무서워. 경찰도 안 도와주고 우리 어떡하지? 윤서연은 할머니를 안아줬습니다. 정불례는 윤서연의 품에서 한참을 울었어요. 그날 밤 윤서연은 잠들지 못했습니다.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어요. 707 특임단은 싸움을 먼저 걸지 않습니다. 하지만 상대가 먼저 선을 넘으면 그때는 다르죠. 윤서연은 이를 악물고 참았습니다. 아직 때가 아니었어요. 하지만 그날은 곧 올 거라는 걸 윤서연은 알고 있었습니다. 윤서연은 휴대전화를 꺼내 메모를 열었습니다. 박도철 일당의 특징을 하나하나 적어 내려갔어요. 키, 체격, 걸음걸이, 말투, 습관까지 모든 걸 기록했죠. 707 특임단원에게 정보는 무기였습니다. 그날 밤 윤서연은 할머니가 잠든 후 조용히 거실로 나왔습니다. 시계는 자정을 넘기고 있었어요. 윤서연은 할머니 방 옆 작은 창고로 들어갔죠. 오래된 물건들이 쌓여 있는 곳이었습니다. 먼지 냄새가 코를 찔렀어요. 윤서연은 구석에 놓인 낡은 나무 상자를 발견했습니다. 할머니가 한 번도 열어본 적 없다고 했던 상자였어요. 자물쇠는 녹슬어 있었죠. 윤서연은 조심스럽게 상자를 열었습니다. 상자 안에는 오래된 서류들이 가지런히 정리되어 있었어요. 맨 위에는 낡은 액자가 있었습니다. 흑백 사진이었죠. 젊은 시절의 할아버지가 군복을 입고 서 있었어요. 환하게 웃고 있는 얼굴이었습니다. 윤서연은 그 사진을 한참 바라봤어요. 사진 아래에는 서류들이 있었습니다. 윤서연은 한 장 한 장 펼쳐봤어요. 순직 통지서가 맨 먼저 나왔습니다. 1987년 12월 15일 할아버지가 임무 수행 중 순직했다는 내용이었죠. 종이는 누렇게 발해 있었지만 글자는 선명했습니다. 다음은 국가유공자 증서였어요. 대한민국 정부가 발행한 증서였습니다. 정불례를 국가유공자 유족으로 지정한다는 내용이었죠. 윤서연은 증서를 들여다보며 할머니의 삶을 떠올렸습니다. 정불례는 국가를 대신해 침묵했던 사람이었어요. 남편을 잃고도 국가를 원망하지 않았죠. 오히려 남편이 지키려 했던 나라를 믿으며 살았습니다. 그래서 늘 혼자 감당했어요. 누구에게도 하소연하지 않았죠. 상자 맨 아래에는 편지들이 있었습니다. 할아버지가 할머니에게 보낸 편지들이었어요. 군 복무 중 틈틈이 쓴 편지들이었죠. 윤서연은 편지 한 장을 펼쳤습니다. 불례에게 오늘도 무사히 하루를 마쳤소. 당신과 아이들 생각이 많이 나오.
임무가 끝나면 꼭 돌아가겠소. 기다려 주시오. 편지의 글씨는 흔들렸지만 마음은 단단했습니다. 윤서연은 편지를 접으며 눈시울이 붉어졌어요. 할아버지는 결국 돌아오지 못했죠. 윤서연은 상자를 정리하고 거실로 나왔습니다. 소파에 앉아 생각에 잠겼어요. 할머니는 평생을 이렇게 살아왔습니다. 남편의 희생을 기억하며 국가를 믿으며 혼자 모든 걸 견디며 살아왔죠. 그런 할머니를 박도철 같은 인간들이 괴롭혀왔습니다. 국가유공자라는 이유로, 약하다는 이유로, 신고하지 못할 거라는 이유로 윤서연은 주먹을 쥐었어요. 다음 날 아침 정블레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습니다. 부엌에서 아침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윤서연은 식탁에 앉아 할머니를 바라봤죠. 할머니, 응? 왜 그러니? 정블레는 국을 끓이며 대답했습니다. 윤서연은 잠시 망설이다 입을 열었어요. 할머니, 어젯밤에 창고 상자를 봤어요. 정블레의 손이 멈췄습니다. 국자를 든 채 굳어 있었어요. 한참 후에야 정블레는 천천히 고개를 돌렸죠. 상자를 열어봤구나. 네. 할아버지 사진이랑 순직 통지서, 국가유공자 증서 다 봤어요. 정블레는 국자를 내려놓고 식탁으로 왔습니다. 윤서연 맞은편에 앉았어요. 정블레의 눈가가 촉촉해졌죠. 할아버지는 좋은 분이셨어. 가족을 사랑했고 나라를 사랑했지. 정블레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윤서연은 할머니의 손을 잡았어요. 할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서 어떻게 지내셨어요? 처음엔 정말 힘들었어. 남편도 없고 돈도 없고 아이들 키우는 것도 힘들었지. 하지만 국가에서 연금을 줬어. 그 돈으로 아이들 학교 보내고 밥 먹이고 살았지. 정블레는 손수건으로 눈물을 닦았습니다. 윤서연은 할머니가 말을 이어가기를 기다렸어요. 그런데 세월이 지나니까 사람들이 달라지더라. 국가유공자라고 하면 예전엔 존중해줬는데 이제는 만만하게 보는 사람들이 생겼어. 특히 저런 조폭들은. 정블레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윤서연은 할머니를 꼭 안아줬어요. 할머니, 왜 저한테 말씀 안 하셨어요? 정블레는 윤서연의 품에서 울기 시작했습니다. 너까지 표적이 될까봐 내가 맞는 게 낫다고 생각했어. 너는 나라를 지키는 사람인데 이런 더러운 일에 휘말리면 안 된다고 생각했어. 할머니, 그리고 나는 괜찮아. 평생 참으며 살았으니까. 남편 잃고도 참았고, 가난해도 참았고, 외로워도 참았어. 이것도 참을 수 있어. 정블레는 울면서 말했습니다. 윤서연은 할머니를 더 꽉 안았어요. 할머니는 충분히 참으셨어요. 더 이상은 안 돼요. 윤서연은 할머니의 손을 잡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할머니, 이제부터는 제 차례예요. 정블레는 고개를 들어 윤서연을 바라봤습니다. 윤서연의 눈빛은 단호했어요. 서연아, 너 무슨 생각하는 거니? 할머니가 평생 지켜온 것들을 이제는 제가 지킬게요. 윤서연은 할머니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정블레는 불안한 표정으로 윤서연을 바라봤어요. 서연아, 위험한 짓은 하지 마. 저 사람들 무서운 사람들이야. 할머니, 저 믿으세요. 제가 해결할게요. 윤서연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확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날 밤 윤서연은 자신의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옷장 깊숙한 곳에서 군용 가방을 꺼냈어요. 가방을 열자 전투화가 나왔습니다. 707 특임단에서 신던 전투화였죠. 윤서연은 전투화를 손에 들고 한참을 바라봤습니다. 707 특임단. 대한민국 최정예 여군 특수부대. 윤서연은 그곳에서 훈련받았어요. 무력화 기술, 근접 전투, 심리전, 모든 것을 배웠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도 배웠습니다. 정의를 지키는 법을. 윤서연은 전투화를 신어봤습니다. 여전히 발에 딱 맞았어요. 윤서연은 거울 앞에 섰죠. 거울 속에는 군인 윤서연이 서 있었습니다. 사흘 후 박도철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정불래의 휴대전화였어요. 오후 4시쯤이었죠. 윤서연이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여군님. 할머니 바꿔줘요. 박도철의 목소리였습니다. 윤서연은 차분하게 대답했어요. 할머니는 안 계세요. 저한테 말씀하세요. 그래요? 좋아. 그럼 직접 듣는 게 낫겠네. 오늘 저녁 8시 동네 공터로 나와요. 할머니랑 같이. 무슨 일인데요? 돈 받으러 가는 거지. 50만 원 준비했죠? 윤서연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박도철은 그 침묵을 즐기듯 웃었어요. 안 나오면 우리가 직접 집으로 갈 거예요. 할머니 혼자 계실 때 말이죠. 알겠어요. 나갈게요. 여군님이 똑똑하네. 8시 잊지 마요. 전화가 끊겼습니다. 윤서연은 휴대전화를 내려놓고 생각에 잠겼어요. 박도철은 윤서연을 불러낸 겁니다. 정불래를 인질처럼 세워두고 말이죠. 저녁 7시 30분 윤서연은 할머니와 함께 집을 나섰습니다. 정불래는 불안한 표정으로 윤서연을 바라봤어요. 서연아, 우리 그냥 돈 주고 오자. 괜히 문제 만들지 말고. 할머니,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다 처리할게요. 윤서연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정불래는 더 이상 말하지 못했어요. 동네 공터는 한적한 곳이었습니다. 가로등도 몇 개 없었죠. 어두컴컴한 공간이었어요. 박도철은 일부러 이런 곳을 택한 겁니다. 사람들 눈에 띄지 않는 곳이었죠. 8시 정각 윤서연과 정불래가 공터에 도착했습니다. 박도철 무리는 이미 와 있었어요. 5명이었습니다. 박도철과 평소 보던 부하 둘, 그리고 새로운 얼굴 둘이었죠. 왔네. 시간 잘 지키는구만. 박도철은 담배를 피우며 말했습니다. 부하들은 반원을 그리며 윤서연과 정불래를 둘러쌌어요. 정불래는 윤서연의 팔을 꼭 잡았습니다. 돈 가져왔어요? 박도철이 물었습니다. 윤서연은 고개를 저었어요. 없어요. 박도철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부하들도 윤서연 쪽으로 한 걸음 다가섰죠. 없다고? 오늘까지 준비하라고 했잖아. 할머니한테 그만큼 돈이 없어요. 그리고 당신들한테 줄 이유도 없죠. 윤서연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박도철은 비웃으며 정불래를 가리켰어요. 할머니, 손녀 교육 잘못 시켰네. 여군이 어디까지 하나 보자. 박도철은 손짓했습니다. 부하 하나가 정불래에게 다가갔어요. 정불래는 뒤로 물러섰죠. 윤서연은 할머니 앞을 막아섰습니다. 할머니한테 손대지 마세요. 그럼 어쩔 건데? 여군이 뭘 할 수 있어? 박도철은 윤서연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윤서연과의 거리는 1m 정도였어요. 박도철은 윤서연의 어깨를 손으로 밀었죠. 윤서연은 한 발짝 뒤로 물러났습니다. 봐봐, 여자는 여자야. 힘으로는 우리 못 당해. 부하들이 웃었습니다. 조폭 5명이 반원을 그리며 윤서연을 둘러쌌어요. 정불래는 윤서연의 뒤에서 떨고 있었죠. 박도철은 방심했습니다. 여군이라는 이유 하나로 총도 없고 무기도 없는 여자라고 생각했죠. 게다가 5대 1이었습니다. 박도철은 여유로웠어요. 마지막으로 기회 줄게. 돈 내든지 아니면 할머니가 대신 맞든지. 박도철은 정불래를 가리켰습니다. 정불래는 윤서연의 팔을 잡으며 말했어요. 서연아, 그냥 돈 주자. 제발.
윤서연은 할머니를 돌아봤습니다. 할머니의 눈에는 두려움이 가득했어요. 평생 참으며 살아온 사람의 눈이었죠. 윤서연은 할머니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할머니, 저 뒤로 가 계세요. 서연아, 괜찮아요. 제가 다 처리할게요. 윤서연은 할머니를 공터 구석으로 보냈습니다. 정불래는 불안한 표정으로 윤서연을 바라봤어요. 윤서연은 다시 박도철 무리를 마주했죠. 자, 이제 어떻게 할 건데? 박도철이 물었습니다. 윤서연은 대답하지 않았어요. 대신 낮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707 특임단의 호흡이었어요. 깊고 고르고 차분한 호흡. 전투 직전의 호흡이었죠. 윤서연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더 이상 손녀가 아니었어요. 군인이었죠. 박도철의 부하 하나가 먼저 움직였습니다. 윤서연의 팔을 잡으려 했어요. 하지만 그의 손이 윤서연에게 닿기 전에 윤서연의 손이 먼저 움직였죠. 첫 번째 놈의 손목이 꺾였습니다. 뼈가 비틀리는 소리가 공터에 울렸어요. 남자는 비명을 지르며 무릎을 꿇었죠. 윤서연은 그의 손목을 놓지 않았습니다. 정확히 관절을 꺾어 더 이상 움직이지 못하게 했어요. 뭐야? 박도철이 소리쳤습니다. 두 번째 부하가 주먹을 휘둘렀어요. 윤서연은 고개를 살짝 돌려 피했죠. 그리고 남자의 무릎을 차기 전에 이미 그의 중심을 무너뜨렸습니다. 발목을 걸어 넘어뜨렸어요. 남자는 바닥에 꽂혔죠. 세 번째 남자가 뒤에서 달려들었습니다. 윤서연은 뒤돌아보지도 않았어요. 남자의 발소리만으로 거리를 계산했죠. 남자가 윤서연의 목을 잡으려는 순간 윤서연은 몸을 숙였습니다. 그리고 남자의 팔을 잡아 넘겼어요. 남자는 공중에서 한 바퀴 돌더니 바닥에 떨어졌죠. 숨이 턱 막혔습니다. 이게 뭐야? 박도철은 당황했습니다. 불과 10초도 안 돼서 부하 셋이 무력화됐어요. 윤서연은 불필요한 타격을 하지 않았습니다. 모든 동작이 무력화였죠. 관절을 꺾고 중심을 무너뜨리고 호흡을 막는 것. 그게 전부였어요. 네 번째 남자는 겁을 먹었습니다. 뒤로 물러섰죠. 윤서연은 그를 쫓지 않았어요. 대신 박도철을 바라봤습니다. 박도철은 흉기를 꺼냈습니다. 주머니에서 접이칼을 꺼내 펼쳤어요. 날이 번쩍였죠. 여군이면 뭐 어때? 칼 앞에서는 다 똑같아. 박도철은 칼을 들고 윤서연에게 다가갔습니다. 윤서연은 움직이지 않았어요. 박도철이 칼을 휘두르는 순간 윤서연은 거리 계산을 이미 끝낸 상태였습니다. 박도철의 손목을 잡았어요. 칼을 든 손목을 정확히 잡았죠. 그리고 비틀었습니다. 박도철은 비명을 질렀어요. 칼이 바닥에 떨어졌죠. 윤서연은 박도철의 팔을 뒤로 꺾었습니다. 관절이 꺾이는 소리가 들렸어요. 박도철이 뒤늦게 흉기를 꺼냈을 때 윤서연은 이미 거리 계산을 끝낸 상태였습니다. 박도철의 손목을 제압하고 관절을 파괴하고 시야를 차단했어요. 정확히 3초였죠. 박도철은 바닥에 엎드린 채 숨도 제대로 쉬지 못했습니다. 윤서연의 무릎이 박도철의 등을 짓누르고 있었어요. 팔은 뒤로 꺾여 있었죠. 움직일 수가 없었습니다. 컥 놔줘. 박도철은 신음했습니다. 윤서연은 박도철의 팔을 조금 더 비틀었어요. 박도철은 비명을 질렀죠. 아, 조용히 해요. 윤서연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박도철은 얼굴을 바닥에 박은 채 떨고 있었어요. 윤서연은 박도철의 귓가에 낮게 말했습니다. 당신은 여군을 무시했지. 그게 가장 큰 실수야. 박도철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윤서연은 박도철의 팔을 놓지 않은 채 주변을 둘러봤어요.
나머지 부하들은 모두 바닥에 쓰러져 있었습니다. 첫 번째 남자는 손목을 부여잡고 신음하고 있었어요. 두 번째 남자는 무릎을 잡고 일어나지 못하고 있었죠. 세 번째 남자는 숨을 헐떡이며 바닥에 누워 있었습니다. 네 번째 남자는 공터 구석으로 도망가 있었어요. 윤서연은 박도철을 바닥에 눕혔습니다. 그리고 박도철의 양팔을 뒤로 모았어요. 벨트를 풀어 박도철의 손목을 묶었죠. 박도철은 저항할 힘이 없었습니다. 움직이지 마요. 움직이면 더 아플 거예요. 윤서연의 경고에 박도철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윤서연은 일어나 할머니에게 다가갔어요. 할머니, 괜찮으세요? 정블레는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윤서연은 할머니를 안아줬어요. 이제 괜찮아요. 다 끝났어요. 정블레는 윤서연의 품에서 울었습니다. 윤서연은 할머니의 등을 토닥였죠. 그때 외부에서 차량 소리가 들렸습니다. 검은색 승합차 2대가 공터로 들어왔어요. 차에서 사람들이 내렸습니다. 모두 검은색 작업복을 입고 있었죠. 6명이었습니다. 윤 상사님, 앞장선 사람이 윤서연에게 경례했습니다. 윤서연도 경례를 받았어요. 그들은 707 특임단의 지원 인력이었습니다. 윤서연이 사흘 전에 연락했던 팀이었죠. 상황 종료했습니다. 윤서연이 보고했습니다. 지원 인력은 공터를 둘러봤어요. 바닥에 쓰러진 남자들을 확인했죠. 용의자 5명, 모두 제압 완료. 부상자는 경상 수준입니다. 윤서연의 보고에 지원 인력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들은 박도철 무리를 하나씩 일으켰어요. 손목에 수갑을 채웠죠. 뭐야 이게 당신들 누구야? 박도철이 소리쳤습니다. 지원 인력 중 한 명이 박도철 앞에 섰어요. 박도철, 당신은 국가유공자 및 유족을 대상으로 한 상습 공갈, 협박, 폭행, 금품 갈취 혐의로 체포됩니다. 박도철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뭔 소리야, 증거가 어디 있어? 증거는 충분합니다. 피해자 진술, CCTV 영상, 금융거래 내역, 그리고 오늘 당신이 흉기를 사용한 폭력 행위까지. 지원 인력은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박도철은 말을 잇지 못했어요. 707 특임단의 움직임은 조용했지만 단호했습니다. 그들은 박도철 무리를 차량에 태웠어요. 박도철은 윤서연을 돌아봤죠. 이게 무슨 여군 주제에. 윤서연은 박도철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여군 주제가 아니라 여군이기 때문이에요. 당신이 건드린 건 제 할머니가 아니라 대한민국 군인의 가족이었어요. 박도철은 더 이상 말하지 못했습니다. 차량 문이 닫혔고 2대의 승합차는 공터를 떠났죠. 윤서연은 할머니에게 다가갔습니다. 정블레는 여전히 떨고 있었어요. 할머니, 이제 괜찮아요. 저 사람들 다시는 못 와요. 서연아, 저 사람들은 누구니? 우리 부대 사람들이에요. 제가 미리 연락했어요. 윤서연은 할머니를 부축했습니다. 정블레는 다리에 힘이 풀려 제대로 서지 못했어요. 윤서연은 할머니를 안아 올렸죠. 할머니, 제가 업을게요. 아니야, 괜찮아. 내가 걸을 수 있어. 할머니, 오늘은 제가 업고 갈게요. 윤서연은 할머니를 등에 업었습니다. 정블레는 윤서연의 어깨에 얼굴을 묻었어요. 그리고 조용히 울었죠. 집으로 돌아가는 길, 정블레는 윤서연의 등에서 말했습니다. 서연아, 고마워. 정말 고마워. 할머니, 제가 할 일을 한 거예요. 너는 내 할아버지를 닮았구나. 가족을 지키고 약한 사람을 지키고. 정블레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윤서연은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저 할머니를 등에 업고 천천히 걸었죠.
집에 도착했을 때는 밤 9시가 넘어 있었습니다. 윤서연은 할머니를 안방에 모셨어요. 정블레는 침대에 누워 깊은 한숨을 쉬었죠. 이제 정말 끝난 거지? 정블레가 물었습니다. 윤서연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할머니. 이제 끝났어요. 박도철은 구속될 거예요. 다시는 할머니한테 못 와요. 정블레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번엔 두려움의 눈물이 아니었어요. 안도의 눈물이었죠. 평생 참으며 살았는데 이제 안 참아도 되는구나. 윤서연은 할머니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네, 할머니. 이제 안 참아도 돼요. 정블레는 윤서연의 손을 꼭 쥐고 잠들었습니다. 윤서연은 할머니가 완전히 잠들 때까지 곁을 지켰어요. 할머니의 얼굴은 평화로웠습니다. 오랜만에 보는 편안한 표정이었죠.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박도철은 국가유공자 대상 상습 수금과 협박, 폭력으로 구속됐어요. 검찰 조사가 시작되면서 더 많은 사실이 드러났죠. 박도철은 지난 5년 동안 이 동네 국가유공자 유족 12명을 상대로 같은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총 피해 금액은 2천만 원이 넘었어요. 윤서연은 검찰에 출석해 진술했습니다. 박도철이 할머니를 협박하고 폭행한 과정을 상세히 설명했죠. 할머니 손목에 피멍 사진, 박도철이 집을 찾아온 날의 녹음 파일, 그리고 공터에서 흉기를 사용한 증거까지 모두 제출했어요. 검사는 윤서연에게 말했습니다. 증거가 확실합니다. 박도철은 최소 징역 5년 이상 받을 겁니다. 다른 피해자들은 어떻게 되나요? 윤서연이 물었습니다. 검사는 서류를 넘기며 대답했어요. 피해자들이 줄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모두 국가유공자 유족이에요. 박도철에게 당한 사람들이죠. 당신 할머니 사건이 알려지면서 용기를 낸 겁니다. 윤서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침묵하던 피해자들이 드디어 목소리를 낸 거였어요. 검사는 계속 말했습니다. 박도철 조직은 완전히 와해됐습니다. 부하들도 모두 구속됐고요. 이 동네에서 더 이상 활동하지 못할 겁니다. 윤서연은 검찰청을 나서며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맑은 하늘이었어요. 구름 한 점 없었죠. 며칠 후 윤서연은 할머니와 함께 병원에 갔습니다. 정블레의 정기검진일이었어요. 그동안 병원비가 없어서 미뤄왔던 검진이었죠. 박도철에게 뜯긴 돈이 병원비였으니까요. 병원 복도를 걸으며 정블레는 윤서연의 팔을 잡았습니다. 서연아, 이제 정말 괜찮은 거지? 네, 할머니. 박도철은 구속됐고 다시는 못 나와요. 그 사람들이 보복하러 오진 않을까? 정블레의 목소리는 여전히 불안했습니다. 윤서연은 할머니의 손을 꼭 잡았어요. 할머니,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지킬게요. 그리고 부대에서도 계속 관심을 갖고 지켜볼 거예요. 정블레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불안한 기색이 역력했어요. 평생 참으며 살아온 사람이 하루아침에 두려움을 떨쳐낼 순 없었죠. 진료를 마치고 나오는 길, 복도에서 낯익은 얼굴을 만났습니다. 김순자 할머니였어요. 정블레의 오랜 친구였죠. 김순자도 국가유공자 유족이었습니다. 블레야. 김순자가 반갑게 손을 흔들었습니다. 정블레는 웃으며 다가갔어요. 순자야, 여기는 어쩐 일이니? 나도 검진 받으러 왔지. 그런데 블레야, 너 그거 아니? 김순자는 주변을 살피며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박도철 그 나쁜 놈 잡혔다며? 뉴스에 나왔더라고. 정블레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김순자는 정블레의 손을 꼭 잡았어요. 블레야, 고마워. 내 덕분에 우리 동네 사람들 다 살았어. 나도 그 사람한테 당했거든. 너도?
정블레는 놀라 물었습니다. 김순자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응, 3년 전부터 돈 뜯겼어. 한 달에 10만 원씩. 말 못하고 참았지. 그런데 내가 신고하고 내 손녀가 그 사람 잡았다며? 신문에도 났더라고. 김순자의 눈에는 눈물이 고였습니다. 블레야, 정말 고마워. 이제 나도 안 참아도 되는 거지? 정블레는 김순자를 꼭 안아줬습니다. 두 할머니는 복도에서 한참을 울었어요. 윤서연은 조용히 그 모습을 지켜봤죠. 병원을 나와 집으로 돌아가는 길, 정블레는 윤서연에게 말했습니다. 서연아, 순자도 박도철한테 당했대. 우리만 당한 게 아니었구나. 네, 할머니. 피해자가 12명이나 된대요. 모두 국가유공자 유족이에요. 정블레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 사람들도 다 참으며 살았겠구나. 나처럼. 이제는 안 참아도 돼요. 다들 신고했고 박도철은 처벌받을 거예요. 윤서연의 말에 정블레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저녁 집에서 저녁을 먹으며 정블레는 윤서연에게 물었습니다. 서연아, 너 언제 부대 복귀하니? 이틀 후요. 휴가가 끝나요. 그럼 나 혼자 있어야 하는구나. 정블레의 목소리는 불안했습니다. 윤서연은 할머니의 손을 잡았어요. 할머니, 괜찮아요. 이제 아무도 할머니를 괴롭히지 않아요. 그리고 제가 주말마다 전화할게요. 그래도 내가 없으면 무서워. 정블레는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윤서연은 할머니를 안아줬어요. 할머니는 충분히 강해요. 평생 혼자 버텨왔잖아요. 이제는 더 이상 참지 않아도 돼요. 무서우면 경찰에 신고하고 저한테 전화하세요. 정블레는 윤서연의 품에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틀 후 윤서연이 부대로 복귀하는 날 아침이었습니다. 정블레는 윤서연의 짐을 챙겨주며 말했어요. 서연아, 조심히 가. 그리고 정말 고마워. 할머니, 제가 할 일을 한 거예요. 아니야. 너는 할머니를 구해줬어. 평생 참으며 살던 할머니를 구해준 거야. 정블레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윤서연도 눈시울이 붉어졌어요. 할머니, 이제 안 참아도 돼요. 할머니는 국가를 위해 충분히 희생했어요. 이제는 할머니가 보호받을 차례예요. 윤서연은 할머니를 꼭 안아줬습니다. 정블레는 윤서연의 품에서 한참을 울었죠. 현관문을 나서며 윤서연은 뒤를 돌아봤습니다. 정블레는 문 앞에 서서 손을 흔들고 있었어요. 윤서연도 손을 흔들었죠. 버스를 타고 가며 윤서연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할머니의 얼굴이 떠올랐어요. 평생 참으며 살았던 할머니. 국가를 위해 남편을 잃고도 침묵하며 살아온 할머니. 이제 그 할머니는 더 이상 참지 않아도 됩니다. 국가를 위해 침묵했던 할머니와 그 국가를 지키는 손녀의 밤은 그렇게 지나갔습니다. 할머니는 이제 평화롭게 잠들 수 있었고 손녀는 다시 나라를 지키러 떠났죠. 그리고 그 밤 두 사람 모두 처음으로 편안한 잠을 잤습니다.